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3일인데요. 혹시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이자 장사만 한다고 약간 얄밉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사실 저도 가끔 뉴스 볼 때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은행들이 내는 세금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다면 당장 우리나라 정부 전체 예산의 약 6%가 허공으로 증발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 6%면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밉상으로만 보던 혹은 잘 몰랐던 은행과 금융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기자님, 이게 겉보기에는 그 동네에 방치된 은행 빈 건물 이야기부터 거시적인 세금, 그리고 깐깐해지는 전세 대출, 또 첨단 블록체인까지 전혀 다른 주제들 같지만요. 네네, 좀 다 달라 보이죠? 네. 근데 이 파편화된 기사들이 결국 하나로 끈끈하게 이어지면서 독자님들의 일상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오늘 아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가장 물리적이고 피부에 확 와닿는 그 공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보통 은행 지점이 폐쇄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셔터가 굳게 닫히고 차가운 현금 인출기 기계 몇 대만 덩그러니 남게 되죠. 맞아요. 동네에 약간 스산한 그 유령 건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에 문을 닫은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입구의 농협은행 석교동 지점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가 무려 34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곳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수를 지역민을 위한 복지나 문화공간, 일종의 동네 마을회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그 이면의 이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떤 이유인가요? 단순히 빈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현재 은행권의 주류 트렌드랑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시중은행들은 요새 점포를 엄청 줄이잖아요. 그렇죠. 최근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뱅킹 전환에 발맞춰서 그 비용 절감을 최고 가치로 두고 점포를 무서운 속도로 없애고 있죠. 하지만 강태형 농협은행장의 지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은행 지점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약간 최후의 방파제라는 거죠. 실제로 농협은행의 전국 지점 수가 1064개로 그 국민은행의 772개보다 훨씬 많고요. 비수도권 지점 비율도 압도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 안 나는 지방 점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폐쇄한 건물까지 돈 들여가면서 리모델링 하는 건 순전히 비용 낭비 아닌가요? 네, 그냥 빨리 건물 매각하는 게 이득일 텐데요. 그게 단기적인 재무제표만 딱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농협의 비즈니스 모델 근간을 생각해보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 생존이요? 네. 지역 경제랑 농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결국 농협은행의 존립 기반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코벤트 가든이라 그 광주의 만남의 광정인 우다방을 벤치마킹하면서까지 이 공간을 청년 창업이나 팝업 스토어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동네에 일단 사람을 모으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지역 경제가 돌고 그래야 은행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상생 전략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차가운 유령 건물이 동네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게 결국 은행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은행이 지역사회라는 작은 생태계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물리적인 거점을 통해 봤는데요. 네. 그럼 이번엔 시야를 국가 단위로 좀 넓혀볼까요? 만약 은행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를 먹여 살리는 아주 거대한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치가 그걸 정확히 증명하고 있죠. 올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이렇게 4대 금융지주가 신고하는 법인세가 전년 대비 37.5%나 급증했습니다. 와, 37.5%요. 네, 그래서 무려 6조 1,666억 원에 달합니다. 6조 1666억 원이라. 이게 숫자가 워낙 커서 확 와닿지가 않는데요. 독자님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게 직관적인 비유를 해볼까요? 이게 나라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인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올해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일 전체 법인세 수가 8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 약 6%를 이 4대 금융주주 단 4곳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즉 정부가 다리 짓고 국방비 쓰고 복지 예산으로 100원을 쓸 때마다 그중 6원은 이 4개 은행의 금고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와, 100원 중 6원이라니 진짜 대단하네요. 네. 게다가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동양생명이나 ABL생명 같은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덩치가 더 커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법인세 납부분이 무려 92.7%나 폭증했습니다. 신상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었군요. 우리가 흔히 은행은 이자 장사만 해서 자기 배만 불린다고 비판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를 대신해서 막대한 자금을 걷어들이는 약간 비공식 세금 징수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아주 반전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은행 수익도 줄어들 텐데 이 거대한 세수 기여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은행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왜 그런 거죠? 수익이 줄어들 텐데요. 제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당장 올해부터 금융사의 1조 원 초과 수익 구간에 매기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2배나 올랐습니다. 아하, 교육세가 올랐군요. 네. 게다가 내년 납부분부터는 법인세율 자체도 1%포인트씩 더 오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줄어든다 해도 세율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국가재정을 떠받쳐야 하는 그 몫은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은행이 역대급 세금을 낸다는 건 결국 역대급 수익을 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익의 아주 큰 부분은 바로 우리 독자님들이 매달 갚고 있는 대출 이자에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세 대출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제 이 전세 대출의 파이프라인을 직접 조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지난해에 유주택자가 받아간 전세대출 보증액이 거의 14조 원에 육박했다고 하죠. 전체의 12.7%나 됩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에 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 차단을 검토 중인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요? 네, 쉽게 말해서 본인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서 정작 자기는 그 집에 안 살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주를 막겠다는 거죠. 아, 잠깐만요, 기자님. 이거 평범한 1주택자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내 집 놔두고 직장 발령이나 다른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전세 살아야 하는데 이제 공적인 보증을 못 받아서 대출이 꽉 막힌다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같은 예외를 둔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불가피한 사유를 꼬박꼬박 서류로 입증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류 심사가 좀 복잡하겠죠. 결국 갭투기꾼 잡겠다고 평범한 실수요자들만 피곤하게 만드는 약간 탁상행정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히 타당한 비판입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나 실수요자의 불편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런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이런 강력한 카드를 꺼냈는지 그 배경을 좀 보셔야 하거든요. 배경이요? 네. 지금 가계부채 관리, 특히 그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 거품 관리가 국가 경제에 아주 심각한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갭 투자의 은밀한 자금줄로 악용되는 그 메커니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가계부채라는 더 큰 불을 무조건 꺼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거시적인 조치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고액 전세 대출의 이자를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나요. 네. 아니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자산, 즉 RWA를 기존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죠. 경제 기사 읽다 보면 이 위험가중자산, 그러니까 RWA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높아진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쉽게 우리 독자님들이 확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쉽게 100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100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요. 혹시 돈을 떼일 것에 대비해서 은행금고에 자기 돈을 일정 비율로 쌓아둬야 하거든요. 아, 안전장치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기존에는 RWA가 20%였으니까 금고에 대충 20원 정도의 비율로 안전장치를 뒀다면요. 이걸 25%로 올리겠다는 건 금고에 25원을 묶어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묶이는 돈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은행 일정에서는 금고에 묶어둬야 할 돈이 늘어나니까 밖으로 빌려줄 수 있는 총알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즉, 겉으로는 금리를 안 건드려도 은행 내부의 안전망 기준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리는 대출 총량을 억제하는 아주 정교한 규제 기술인 겁니다. 아, 댐의 수문을 직접 닫는 게 아니라 그 댐 관리자에게 무조건 물을 더 비축해 두라고 지시해서 자연스럽게 하류로 흘러가는 물기를 줄이는 방식이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출 규제부터 세금까지 결국 지금 우리가 다른 모든 금융 시스템은 정부라는 어떤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이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기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거대한 중앙 집중식 금융의 판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미래 인프라 이야기가 눈에 띕니다. 바로 과기정통부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본법 소식인데요. 하반기에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심포지엄도 연다고 하죠. 맞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출이나 세금 제도를 넘어서 이제 돈이 움직이는 그 고속도로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거든요. 그런데 기자님, 제가 여기서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자면요. 네네. 이 블록체인 관련 법안 이야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코인 붐 일어날 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레포토리 아닙니까? 심지어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완전 흐지부지 폐기됐고요. 아, 네. 그런 역사가 있죠. 대체 왜 하필 지금 다시 정부가 실태조사까지 해가면서 불씨를 살리는 건가요? 타이밍이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이냐를 설명하려면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봐야 하거든요. 패러다임이요? 네. 단적인 예로 홍콩 금융당국이 최근 HSBC나 스탠다드 차트드 같은 전통의 대형 은행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HSBC 같은 아주 역사 깊은 거대 은행이 굳이 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려고 안달인 거죠? 그 안에 어떤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겁니까? 바로 국경 없는 결제 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통 시스템에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려면 스위프트망을 거치면서 중간 은행들에게 며칠 동안 엄청난 수수료를 떼이거든요. 아, 송금 수수료 진짜 비싸죠. 네. 그런데 달러나 홍콩 달러의 가치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주말이든 새벽이든 지구 반대편으로 단 1초 만에 수수료 거의 없이 돈을 쏠 수 있습니다. 와, 1초 만에요? 네. 홍콩 같은 글로벌 금융 허브들은 블록체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전통은행들의 생존을 위한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편입시키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거대한 흐름에서 한국 금융이 도태되지 않도록 단순히 코인 거래를 통제하는 규제와 기술을 키우는 지능을 분리하는 투트랙 법안을 서둘러 마련하려는 겁니다. 아, 단순히 코인 투자자들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군요.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조건이 맞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의 뼈대 기술 자체를 국가 산업 기반으로 깔아주겠다는 의지네요. 동네 은행 지점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거쳐 미래 금융의 룰을 바꾸는 블록체인까지. 결국 오늘의 기사들은 현재에 머무려는 자와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판을 바꾸려는 자들의 아주 치열한 쌉바 싸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의 규제나 세금 액수에 가려진 금융의 진짜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꿰뚫어 보는 것이 곧 다가올 경제적 파도에 대비하는 독자님들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동네 은행 지점의 변신부터 블록체인 시대의 금융지도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